여러 번의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거 지금 좀 싸게 산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주식도 팔아야 이게 수익을 내는 건데 그럼 이걸 언제 또 이제 팔아야 되는지 이 부분은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파시는지. 그게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기업 가치를 계산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을 언제 파냐면 기업 가치와 주가가 수렴했을 때, 다 올라왔을 때 파는 거거든요. 근데 아파트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이 아파트는 한 10억이 적정해. 라고 뭔가 계산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계산하지 않고 나는 그냥 무조건 강남 아파트면 오를 거야 라고 하시면 안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산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어렵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중간에.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모르니까 언제 팔아야 돼요? 파는 거는 난 모르겠어요. 사는 건 잘하는데 파는 게 어려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완전 거짓말. 왜냐면 사는 게 쉬운 이유는 아무렇게나 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빠지면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올랐으면 이제 자랑을 하고 싶어. 근데 팔아야 확실하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난 기업 가치를 모르니까 지금 오른 상태에서 실현을 하고 싶거든요. 맞아요. 또 떨어질까봐. 네, 떨어질까봐.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그 기업의 가치가 2배, 3배 남았다라고 하면 아무리 몇십 % 올랐어도 계속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작업을 하는 순간 실제로 파는 가격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대충 사니까 난 사는 건 잘해. 사는 걸 못 하시는 분들은 그 얘기 자체를 안 합니다. 돈을 자꾸 잃었으니까. 그리고 사고 평가손익이 수익인 사람만이 파는 법만 알려주면 난 주식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보면 제가 그래요. 곧 잃으실 겁니다.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라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 혼쭐 나실 수 있다. 제가 2005년에 주식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2008년 리만 사태까지 주가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돈을 잃기 되게 어려워요. 그런 강세장에는. 작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작년에 주식 시작하신 분들 주식 되게 쉽네. 이거 금방 삼성전자만 갖고 있어도 ETF 하면 야 수수료도 싼데 막 이렇게 아는 척 하시면서 막 하시잖아요. 저한테 막 왜 힘들게 임장 부동산 하냐고 막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약세장이 오면 약세장이 오면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좀 성격에 타신 것 같은데 뭔가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그게 맞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구심을 별로 안 가져요. 그래서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훌륭한 대가분들의 책을 읽으면서 그걸 그냥 일종의 외우다시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에 보면 예를 들면 그렇게 써 있어요. 단기 투자하지 마라. 군중과 반대로 행동해라. 네네네. 차트 보지 마라. 저는 그래서 안 해요, 그냥. 그걸 해보고 싶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단기로 좀 해서 수익이 나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나는 하지 말라는데 그걸 왜 하지?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아예 약간 정석대로 처음부터 해왔어가지고 막 큰 몇 배짜리 수익을 내진 못했지만 그냥 꾸준히 하면서 돈을 크게 잃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외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가격과 가치의 괴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 투자할 때. 그렇죠. 대표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똑같아요. 저하고 투자를 보는 방식이. 똑같아요. 네. 근데 저는 아파트는 진짜 쉽거든요. 네. 아니 신사임당님도 그러더라고. 네. 부동산 그렇게 쉽다고 왜 이렇게 네. 어렵게 하냐. 네. 근데 저는 어렵던데 부동산. 그래서 우리 좀 교환할까요? 그 주식에서 서로 찍어주기. 네, 주식에서 이게 가치가 이 정도다를 측정할 수 있는 뭔가가 있나요? 그럼요. 그건 어떻게 봐요? 부동산 어떻게 하세요? 부동산은 저는 비교와 전세가율로 봅니다. 네. 비교와 전세가. 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식과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옆 단지 네. 또는 이 아파트 대비해가지고 상대 비교를 많이 하시는 네,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네. 근데 그게 요새 아파트 분양가, 로또 당첨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했더니 신사임당님이랑 약간 막 불꽃 튀는 얘기가 나올 뻔 했는데 그 방송 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 뒀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를 들면 그거에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바로 옆에 새 아파트가 들어와요. 5억으로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해요? 5억짜리 사시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그럼 로또 분양이네. 네. 왜냐하면 이게 10억이니까 10억까지 올라갈 거라고.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5억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게 5억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네. 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네, 네. 그게 절대 가치평가와 상대 가치평가의 차이예요. 근데 제가 부동산에 있어서 100% 신뢰하는 가치평가법은 뭐냐면 지금 강남 아파트에는 아마 먹히지 않을 방법인데 임대료 대비 투자 수익률은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서 영업을 하려고 하는 거고 거주를 하려고 하는
그 특정의 목적 있잖아요. 네. 이거를 부동산을 수익을 내려는 부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런 목적에 있어서 교환전 가치가 그 정도의 수익률을 난 예금보다 이게 5%니까 높네?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괜찮다는 얘기죠. 근데 주식은 그렇게 가면 돼요. 주식은 굳이 상대 가치 평가를 하지 않더라도 절대적인 평가에서도 좋은 주식이 워낙 많아요. 부동산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대한민국 기준으로는 서울의 강남이 정말 입지가 압도적이니까 이걸 임차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입지가 계속 올라갈 걸 아니까 상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만 수천 개가 이미 상장이 돼 있고 그것들이 상당히 훌륭한 기업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600만 개 기업 중에 상장된 게 2,000개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면 그 회사가 얼마 버는지 대비 그 회사의 시가총액, 주가의 합이거든요. 그거를 비교하는 게 임대료랑 똑같은 거고 예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왜 1%짜리 예금하고 2%짜리 예금하고 왜 비교합니까? 2%가 더 좋으니까 높은 데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역산하면 부동산 가격이 나오잖아요. 네. 상가 같은 것들, 빌딩 같은 것. 네. 이게 5%가 적당하다고 하면 뭐 100만 원짜리다. 그럼 2천만 원에 거래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식도 계산해야 돼요, 원래는. 근데 왜 이렇게 안 하느냐? 대부분이 짧은 시간, 높은 기대 수익률, 투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랑 상관없이 나 바이오 주면 오르니까 미국 어제 장 올랐으니까 좋겠지. 요새는 뭐 2차 전지는 그냥 무조건 간대.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절대 밸류에이션을 안 하고 그냥 상대적으로 대략 보고 이게 좀 싼 것 같아. 그냥 투자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파트 가격은 다행히 강남의 아파트가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억짜리 뭐 원베일리가 뭐 얼마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진 일이 없었으니까 그게 워킹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주식은 계속해서 변동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한 주식은 뭐 LG화학이 삼성 SDI보다 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삼성 SDI가 떨어져 버리면 아니면 이렇게 둘 다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돈을 잃는 거니까 주식에서는 돈을 잃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훨씬 더 마음이 흔들려요. 부동산보다는. 그러니까 안전한 투자를 해야 돼서 절대적으로 이 회사가 버는 돈 대비해서 괜찮으냐를 보고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으로 저평가를 보는데 아파트나 이런 걸 볼 때 뭐 저 같은 투자자들이 하는 상대적으로 보는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이 회사에서 발행된 주식 주가의 총합이 이 회사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돈보다 충분히 낮다고 생각될 때 그렇죠. 그때를 저평가로 보라는 얘기시네요. 그렇죠. 내가 그 회사를 100% 소유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그 돈이 내 거는 아닐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의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거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회사가 100억 원을 벌고 있어요. 현재 1년에. 근데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얼마죠? 10%? 10%죠. 네. 10%면 요새 예금금리 1에서 2%. 네. 부동산 뭐 그 임대 수익 기준으로는 한 2에서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높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그럼 투자해볼 만한 거죠. 근데 예를 들면 100억 버는데 그게 1조예요. 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기대 수익이. 그러면 그 회사가 계속해서 100억을 벌 확률과 임대료나 예금이 안정적으로 1% 나올 확률과 뭐가 더 높아요? 임대료나 그렇죠. 예금이 더 나올 확률이 네. 높잖아요. 똑같이 1%면 안정적인 거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식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하고 주식이 참 그게 다르네요. 부동산은 임대료가 바뀔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렇죠. 이게 그 자리에 있을 때 뭐 갑자기 전쟁 나지 않는 이상 그 자리에 월세가 갑자기 절반으로 떨어지고 이러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회사는 뭐 갑자기 매출의 이익이 갑자기 줄어들 수도 반토막 있고. 날 수도 있고 적자로 네. 전환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 자산이라고 상대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좀 더 싸게 사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밸류에이션을 쉽게 할 때 얼마가 적정한 기대 수익률입니까? 라고 계산을 해보면 회사채 수익률이 있어요. 아주 뭐 한국전력 이런 회사 말고 일반적인 회사가 채권을 발행했을 때 몇 프로로 빌리느냐 그럼 한 7% 정도로 빌리게 되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A라는 회사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있어요. 삼성전자한테 돈을 내가 빌려줄래? 아니면 삼성전자의 주식을 살래? 둘 중에 삼성전자에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게 둘 다 똑같이 필요한 거지만 좀 더 편한 거는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채권이잖아요. 채권. 안정적으로 돈이 나오니까. 근데 채권으로 돈을 빌려주면 7%를 주는데 주식을 샀더니 5%를 준대. 그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줘. 안 하죠. 왜냐면 주식은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좀 줄어들면 내가 받은 돈이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회사채 수익률보다는 높아야 된다. 근데 회사채가 지금 7% 정도 되니까 한 뭐 대략 봐서 한 2배라고 치고
한 15% 정도는 받으려고 예상을 해보자. 그럼 15%를 100으로 나누면 PER이 7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7배 정도면 괜찮은데? 라고 대략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정도는 누구나 계산할 수 있거든요. 너무너무 쉽잖아요. 지금 네. 말로 해도 계산기 안 돌려도 네. 되잖아요. 더 중요한 건 그 회사가 100억을 벌 거냐, 앞으로 200억, 300억으로 늘어날 거냐를 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훨씬 더 부동산보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어렵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 주변에서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네요. 그 회사가 원래 작년에 또 대박주 중에 하나가 파세코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네. 파세코가 네. 창문형 에어컨으로 네. 대박 났어요. 근데 그 회사가 창문형 에어컨 내놓은 지가 한 3, 4년 정도 됐는데 그 전에는 뭐 팔았냐면 난로 팔았어, 난로. 난로. 난로 집에 있으신 분 그 주방 후드 이런 것도 팔고 그랬었어요. 거의 거기. 없어요. 네. 저희 집에 있어요. 난로 있어요? 저희 같은 사람, 왜냐면 인테리어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인테리어 목적으로. 아니. 난방 목적이야. 아니, 그 후드도 있다니까, 파세코에서 나온 거. 근데 난방 그런 목적이에요, 우리 집 분들은 난로. 이제 파세코가 그때는 돈을 못 벌었을 거 아니에요. 네, 난로를 잘 안 맞아요. 쓰니까 네. 요새 가스로 보일러 대부분 하시니까 그리고 겨울에만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름에 팔 수 있는 에어컨을 내놓고 요새 1, 2인 가구의 트렌드에 맞는 그걸 창문형 에어컨을 내놔서 시장을 선도해 버렸잖아요. 그럼 파세코가 벌던 돈이 이만큼이면 이렇게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면 그 비교 지표인 금리가 바뀌지 않더라도 그 회사의 이익이 늘어났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도 그런 거예요. 어느 지역에 있는데 막 판자촌이야. 그럼 거기 가서 누가 임대료 많이 내겠어요? 보면 이제 강남의 아파트 중에 되게 오래된 데 있죠. 재개발 직전. 그런 데는 이제 월세도 낮고 전세가 되게 낮잖아요. 네. 근데 집값은 왜 높아요? 나중에 재개발했을 때 그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거기가 좋아지니까 나중에 월세나 전세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집값이 오르는 그쵸.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기업이 향후에 더 많이 벌 거야. 이 집이 나한테 더 많은 수익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그 방향성을 보는 게 더 중요하고 그 방향성이 아까 말한 메가 트렌드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지방 무슨 어느 좁은 소도시에서 그걸 아무리 재개발해가지고 저희가 여기다 공원도 짓겠습니다 해봐야 잘 안 되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열심히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산업 내에서 정말 훈풍이 불어오고 있느냐 해서 투자하는 게 그러면 이익이 계속 올라갈 거잖아요. 아파트를 샀는데 상가를 샀는데 월세가 계속 올라간대. 그러면 상가가 지금 1억이지만 한 3억 주고 사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성장주, 제가 주로 하는 이 회사가 향후에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아. 월세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은 아파트를 나는 좀 더 비싼 값을 주고 살래. 라고 하는 게 성장주. 월세가 정말 낮아도 집값이 정말 낮은 곳 이런 걸 사서 언젠가는 재개발 되겠지라고 주구장창 기다리는 게 가치주. 근데 가치주는 좀 재미가 없어요. 저한테. 성향상. 기다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1년 내에 올랐으면 좋겠고 막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조급한데. 네, 조급해요. 사실. 조급해요. 5년, 10년 기다려가지고 그거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요새는 우리나라가 이제 성숙경제에 들어오고 해가지고 가치주도 정말 좋은 가치주를 잘 골라야지 애매한 거 골라버리면은 월세가 나중에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재개발이 될 줄 알았는데 사업자가 그냥 안 할래? 라고 하고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그 땅. 근데 거기에 이제 땅 가졌거나 분할해서 투자하셨던 분들은 평생 땅 문서는 있지만 돈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요새 가치주들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부동산이랑 연관시켜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무래도 저는 부동산을 많이 알아서 그런지 똑같아요. 더 이해하기가 네. 쉬운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요즘 같은 경우는 또 일반인들도 해외 주식을 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해외 주식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될까요? 요새 해외 주식 하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일단은 매매하는 그 증권사의 UX들도 상당히 좋아졌지만 더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현재 쓰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들이 해외 게 상당히 많을 겁니다. 맞아. 많이 맞아요. 생겼어요. 저 지금 신발 신고 있는 거 이거 나이키잖아요. 나이키. 네. 이거 미국 회사잖아요. 이거 옷 이것도 어디 건지 모르겠어요. 외국 옷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저 이거 차고 있지만 여기 애플워치를 차고 있는 분들은 또 미국 회사인 거고. 맞아요. 그래서 핸드폰에 들어있는 OS, 안드로이드, 구글 거죠. 거기에 있는 앱들 중에 외국 거 쓰시는 분 되게 많을 상당히 거예요. 많죠. 그러니까 나의 생활이 점점 외국 것들로 차가고 있는데 그 얘기는 내가 그들한테 돈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뻔히 그들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근데 그들이 돈 벌게 놔둘 겁니까? 내가 거기에 주인이 돼서
내가 돈을 거기에 쓰지만 나는 더 부자가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해야 되니까 해외 주식하기에 너무너무 지금 쉬운 시기이고요. 저희 회사는 실제로 해외 주식을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써본 거 또는 우리가 그 나라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거 쓸 것 같다 라고 하는 제품들에 주로 투자를 해요. 몇 년 전에 이제 투자를 하고 한 작년 초쯤에 판 주식이 매치그룹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 회사인데 아마 조금 젊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스마트폰 앱 중에 데이팅 앱이라고 요새 인기가 많은 게 있어요. 그 이름은 틴더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남성은 여성을, 여성은 남성을 소개팅 이제 앱인가요? 네, 소개팅 앱. 아. 그래서 뭔가 매칭이 되면 채팅을 할 수 있는 창이 열리고 오. 그 창을 열려고 쉽게 열려면 구독을 해야 돼요.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근데 저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내가 미국 사람이라면 이거 반드시 쓰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 살아본 적은 없지만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미국 가가지고 제가 만약에 어떤 여성분들한테 추파를 던지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펍에 가야 돼요. 펍에 가서 자리에 앉으면 맥주 하나 시켜야죠? 그럼 한 20불, 30불, 2만 원 썼죠? 그러면 저분한테 저쪽이 보내셨습니다. 이거 하나 해야 되잖아요. 칵테일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3만 원 또 썼어요. 그럼 6만 원 썼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마음을 줄까요? 안 줄까요? 그건 모르죠. 네. 그걸 매일 해야 될까 말까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매일 한다고 쳐보세요. 그럼 6만 원씩 30이라면 180만 원을 써야 돼요. 어김없이 등장하는 곱셈. 진짜 곱하기만 하면 되네. 곱하기. 3만 원 더하기 3만 원 더하기에다가 곱셈 어머, 어머. 180만 원을 써야 네. 된단 말이에요, 제가. 어머. 근데 180만 원 써도 안 될 수도 있는 그쵸, 건데 그쵸. 이 틴더라는 앱은 한 달에 3만 원이면 어차피 이 뭐 술을 사준다고 되겠습니까? 결국에 마음이 통하고 외모에 대한 마음이 들어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연결해서 3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회가 있다는 거잖아요. 적은 돈으로. 그렇죠. 계속해서 그리고 그 사귈 때까지는 그걸 계속해서 결제를 하겠죠. 그런 식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실제로 쓰고 있었고. 근데 외국 사람들 중에 이제 월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회사 리포트를 실제로 작성하거든요. 우리나라 증권사 분들처럼. 뭐라고 썼냐면 쪽팔린 줄 알아지 이렇게 써 있어요. 제목이 실제로. 뭐라고요? 쪽팔린 줄 알아야지. 네, 제목이 제목이 뭐냐면 자기네들은 좀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번듯하게 양복 입고 다니니까 이성을 쉽게 꼬시려는지 몰라도 어디든 가가지고 당당하게 이렇게 한잔 하십시오 하면서 꼬셔야지 어떻게 이 앱으로 하냐는 거예요. 덕후처럼. 그러니까 그거 아무도 안 쓸 것이다 이렇게 걔네들이 그랬어요. 자기 생각했구만. 네. 아. 근데 저희가 본 것은 그런 게 아니었고 유학 간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해보니까 실제로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그게 누적돼서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이 재밌는 게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사귀어도 탈퇴를 안 해요. 아이고. 일단 살짝 휴면만 해놨다가 혹시 다시 뭔가 관계가 소원해진다 그러면 다시 켜서 3만 원 또 결제하는 거예요. 좀 단점도 있겠다. 이게 왜냐면 기회가 많으니까 그만큼 그 중요도를 잘 모르시는 지원했다가 주식하려면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그건 내 받아들이는 생각인 거고 그렇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를 봐야지. 그렇죠. 부동산은 똑같아. 나는 숲이 좋아요. 그럼 님은 좋지만 다른 사람들은 싫다고. 맞아요. 똑같아. 아니 리버뷰를 사셔서 돈을 벌고 숲뷰로 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내가 윤리적으로 주식을 하지 말고 주식으로는 돈을 벌고 윤리적으로 사세요 그냥. 그렇지. 윤리적으로 살고 선비 노릇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얘기가 나오냐, 그럼 매치그룹 틴더 얘기하면 보고서 제목이 싹 바뀌었어요. 리얼 소셜 네트워킹. 이제 페이스북은 페이크 뉴스 이런 거고 정말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것은 틴더라는 앱이고 이 회사 정말 훌륭한 회사다. 수십조 회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찾기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고 오히려 더 근데 영어 이런 건 조금 해야죠. 외국은 조금 해야 되는데 요새 구글 번역기가 있으니까 아주 많이는 못 해도 됩니다. 미국이나 선진국의 시장은 우리나라보다 정보를 훨씬 더 투명하고 공평하게 나눠져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좀 전문 투자자가 좀 회사랑 친해지고 이러면 정보를 좀 빨리 얻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근데 외국은 그런 게 얄짤없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훨씬 더 돈이 작더라도 공평한 이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에서 플레이하기가 해외 주식이 저희는 훨씬 더 낫다고 보고 저희 자산도 계속해서 해외 주식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해외 주식이랑 국내 주식이랑 처음에 시작하실 때 국내 주식으로 투자 시작하셨죠? 그렇죠. 그럼 해외 주식이랑 국내 주식이랑 대충 어느 정도로 하세요? 지금은 한 7대3으로 국내가 7이고 해외가 3인데 저희는 그게 3대7로 바뀌는 걸 한 2, 3년 내로 목표로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전 세계 인구 60억 명 중에 우리나라 5천만 명밖에 없고 우리나라 GDP가 차지하는 비중이 2%밖에 안 되는데 저희는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한국 주식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이 훌륭한 국민과 나라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주식 투자자로서 약간 불리한 게 뭐냐 하면 너무 수출 위주고 중간재 위주예요. 산업 구조가. 그렇다 보니까 뭔가 예측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제가 유가가 어떻게 될지 사실 예측하기 되게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또는 해외로 나가면 나갈수록 당연하게 경제가 성장한다든지 아니면 전 세계인을 상대로 소비재를 팔아내서 좀 예측 가능성이 높은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해외 주식이 훨씬 더 쉽다고 생각하고 그 비중을 계속해서 올려가고 있습니다.